자, 사장 보겠습니다. 65페이지. 중기업의 경영이라는 단원인데, 여기는 제가 볼 때 올해 한 대여섯 문제 나올 것 같아요. 뭐, 매년 그렇게 출제를 또 했고, 주로 보면 단원별로 한 문제씩 출제를 합니다. 그 단원이라는 게 뭐 사무소 설치와 또 사무소 이전 있고, 법인의 경업 범위 또는 고용인에 관한 내용, 거기다가 이제 휴폐업조항이라든지 이런 조문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개사무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파트니까.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듯이 중개사무소 하나밖에 안 되죠. 근데 그게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가 뭐냐면 법인입니다. 이제 거기 쌍갈로 2번부터, 쌍갈로 1번부터 한번 보세요. 중개사무소 설치의 원칙 돼 있는데요. 원칙은 보세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두는데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다 돼 있죠.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둬야 됩니다. 항상. 근데 이게요. 등록을 하면 사무소는 자연스럽게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있죠. 그럼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근데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 아니, 법인 말고. 그러니까 법인이 분사무소 두는 건 별개고요. 등록한 사무소가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에 있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어떤 경우? 불법. 아니요, 합법이에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예요. 보세요. 중개사무소를 자, A군에서 B군으로 이전하죠. 그럼 이전하면 원래 A군이 등록관청이잖아요. 등록을 한 관청, 그죠? 근데 B군으로 이사 가버렸죠. 그럼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으로 간 거죠. 며칠 동안은 가능해요? 10일. 근데 B군에 가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이전 신고해야 되죠. 이전 신고하는 순간부터 내 등록관청은 어디예요? B군수가 되는 거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가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사무소를 혹시 이전하더라도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제 신고해서 등록관청을 바꿔달라는 거죠. 등록관청은 영구적인 게 아니에요. 뜻을 아시겠어요? 그런 개념에서 이제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라는 뜻이고, 그 쌍갈로 2번 가보세요. 자, 개업공사가 사무소를 2개 이상 설치했다면 당연히 행정처분으로 어때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형사처벌은 1년에 1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쌍으로 3번 가서요. 임시중기시설물 되어 있죠? 천막이나 또는 임시중기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처벌은 똑같습니다. 66페이지 가볼게요. 이번 단락에 이제 분사무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분사무소는 오로지 법인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무소 설치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요. 이게 분사무소가 늘 시험에 나오긴 해요. 근데 분사무소는 당연히 어때요? 법인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는 등록이 아니고 어때요? 신고하고 설치합니다. 신고하고. 그리고 어디에 둡니까 하면요. 관할구역 외 지역에다가. 그럼 같은 관할구역 안에는 안 된다는 거죠. 조문 하나의 내용들이 몇 가지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분사무소를 둘 수 있게 돼 있죠. 근데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요건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설치 개수 제한 있고 분사무소 책임자가 있고 또 3번은 설치 신고 제출이 있는데 이쪽은요. 요건하고 서류하고 다 잘 나와요. 제가 첫 시간에 등록 절차에서는 등록 기준이 잘 나오고요. 서류는 조금 덜 나오는 쪽인데 여기는 실제 설치 요건하고 서류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출제를 해요. 그럼 보세요. 법인인 개업공사인데 우리 법인은 두 가지가 있죠. 중개법인도 있지만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법인 특수법인 있잖아요. 얘들도 법인이잖아. 당연히 법인이니까 분사무소 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개인은 안 되는 거죠. 그럼 개인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나 부칙사의 개공이 나와요. 그럼 또는 표현이
법인이 아닌 개공원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분사무소 안 됩니다. 이제 오로지 법인만 된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요. A군에 주사무소가 있는 법인이요. B군에 분사무소 넣어볼게요. B군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설치 요건 또는 설치 기준이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는 보세요. 지역 제한이 있죠. 자, 주된 사무소 속한 시군구를 제외하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시군구란 단원과 제외 둘 다 조심하셔야 돼요. 주된 사무소 속한 시도 아니고요. 또 제외한다가 포함한다 아니고요. 근데 이걸 개념적인 표현도 써요. 법인인 개공사는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를 동일한 시군구에 둘 수 있다. X죠. 동일한 시도에 둘 수 있다. O예요. 맞죠? 그건 개념적인 표현이잖아. 이 글자 바꿔가지고 주자는 난이도가 낮은 거예요. 근데 조금 이해를 요하는 지문을 쓰는 게 난이도가 높은 거거든요. 그게 이제 주된 사무소나 분사무소는요, 같은 시군구에는 절대 둘 수가 없어요. 그럼 개수 제한 있죠? 개수 제한은 하나밖에 못 둡니다.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그죠? 한 개밖에 못 두는 거죠. 예전에 이거 시군구를 시도라고 낸 적이 있는데, 요즘은 출제를 잘 안 하더라고. 요즘은. 근데 아무튼 이제 하나밖에 못 둡니다. 또 분사무소 근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책임자입니다. 그럼 책임자는 자격증 있어야 되죠. 공사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건이 우리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 거. 특수법인입니다. 그럼 특수법인들은, 이 사람들은 다른 법률, 자기들 개별법이죠. 그럼 다른 법률에 따라서 중개할 수 있는 법인이에요. 실제 시험에도 이제 책임자에 대해서 나오면요, 항상 이 지문이 나오는데, 자, 특수법인은 제외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책에 보세요. 쌍갈로 이번에요, 분사무소 책임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분사무소에는 공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하나 되는데, 다른 법률에 적용을 받는 법인이 돼 있죠. 즉, 특수법인이 되는데, 실제 특수법인이라는 단어보다는요,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할 수 있는 법인이라고 더 많이 출제해요. 그럼 책임자는 공사할 필요가 없죠. 자, 요게 법 조문상의 설치 요건입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설치하려면 서류 들고 가야 되죠. 근데 제출 서류가 세 가지인데 보세요. 이 세 가지 서류는 서류를 내려면 원래 이 조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서류나 요건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 이제 어떤 서류 냅니까 하는데요. 분사무소 책임자는 무슨 교육 받을까? 실무교육이지. 그럼 당연히 어때요? 실무교육 수료증 내셔야 돼요. 그럼 어디 냅니까 하면요. A군사 냅니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 한 거 보세요. 쌍갈로 3번.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려는 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에 아래 서류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되어 있죠. 이거 분사무소 소재지라고 몇 번이나 출제했어요. 그럼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시군구에다가 설치 신고합니다. 그 여기 있는 밑에 서류하고 어때요? 수수료.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하는 거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서류가 쭉 있는데, 그럼 이거 보세요. 우리 등록 절차에서 이미 봤어요. 이렇게 설치 신고하면 등록관청에서 확인하잖아요. 우리 등록 절차에서도 보세요. 우리가 첫 번째 시도지사한테 자격 확인 요청했죠. 또 전산으로 해서 어때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나 건축물대장 확인했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 이제 확인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 등록관청이 확인하는 거예요.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 요청하고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어때요? 행정정보 공동용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제출한다라고 출제하니까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등록관청이 확인하고 우리가 어떤 서류 제출합니까 하면요. 그 밑에 보시면 세 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책임자가 어때요?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수료증 사본 내셔야 되고, 또 보증 설정을 미리 해야 됩니다. 보증보험이나 공제 공탁 같죠. 보증 설정 면서 서류 내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사무소도 쓰니까 사무소 확보 증명서인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는 제가 조문 있잖아요. 분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로 되어 있는데,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물은 뭐 낸다고요? 사유 추천받아야 됩니다. 요거는 사무소에 대해서는 계속 붙어 다닙니다. 조문이. 그러면 요거 세 군데 나오는데요. 보세요. 등록 신청할 때도 우리 건축물 대장 있는 건물에 확보해야 되는데 없으면 사유세 냈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사무소 확보 증서 냈는데 없으면 사유세 냈어요. 마지막 하나가 다음 주 하는 거예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입니다. 그럼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도 사무소를 미리 얻어야 되죠. 그때 사무소 확보 증서를 내는데 만약에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물이면 그것도 사유세 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를 공부하면요. 여러 군데 조문하고 공통적인 부분들은 같이 묶어서 공부하셔야 돼요. 이제는. 그럼 이런 서류들을 어디 냅니까 하면요. 주사무소 관할 등록안청에 냅니다. 그럼 당연히 등록안청은 이제 설치 신고를 받았으면 신고 확인서 주겠죠? 그 밑에 쌍으로 4번 가보세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에 교부미 통지되어 있는데, 자, 분사무소에 대해서는 당연히 신고니까 신고 확인서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 때 분사무소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요. 그럼 실제 어떤 서류? 설치 신고 확인서예요. 그럼 보세요. 분사무소의 휴업이나 폐업 신고예요. 그럼 등록증 첨부한다 X죠. 뭐예요? 설치 신고 확인서예요. 자, 분사무소 이전 신고합니다. 뭐 첨부해요? 설치 신고 확인서예요. 근데 설치 신고 확인서는요. 당연히 이제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증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 어디 갔어? 설치 신고 확인서요. 나중에 설치 신고 확인서 교부하는 날짜 보면 이것도 7일 돼 있어요. 7일. 똑같아요. 우리 책에 지금 없죠. 근데 서식에 이게 7일 돼 있어요. 근데 이 서류 중에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이게 이제 등록 신청하고 이제 같이 복합적인 문제를 잘 내는데, 등록 신청할 때 냈던 서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무교육 수료증 냈죠. 사무소 확보 증명서 냈죠. 근데 거기 하나 더 내는 게 여권용 사진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사진 없죠. 그럼 사진 없는 대신에 뭐가 있어요? 얘가 있어요. 그러면 보증 설정 증명서는 등록 신청할 때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 등록 절차에서는 보증 설정을 언제 했어요? 등록을 받고 하죠. 등록 통지를 받고 보증 설정하면 실제 어때요? 등록증 줬잖아. 여기는 아예 처음부터 어때요? 보증 설정을 하고 가요. 아예 처음부터. 절차상 차이점 하면 이걸 제일 조심해야 돼요. 절차상. 자, 요게 이제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부분 이제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68페이지 가셔가지고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목표요. 이제 공동사용은 요즘 그렇게 썩 출제를 많이 하는 파트는 아닌데, 조문이요. 여기는 딱 3개 있거든요. 그거 3개 중에 하나를 지문으로 가끔 써요. 그럼 보세요. 공동사용은 일단 여기서 보세요. 제가 이제 다 묶어놨는데, 법인인 개공, 공사인 개공, 부채 개공, 우리 개공의 종별의 제한이 없죠. 거기다가 특수법인이 있어. 무슨 뜻이냐면요. 종별의 제한도 없지만 업종에도 제한이 없어요. 무슨 말 알죠? 그럼 업종에 제한이 없댔으니까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자격증 따가지고 여기 학원에 중개사무소 등록하고 싶어요? 괜찮아요. 무슨 말 알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별에 제한이 없다든지 업종에 제한이 없다든지 이런 것들은 옛날 방식의 실제 지문이었어요. 이건 조문에는 없는데 그게 이제 이해를 요하는 문제에서 출제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잘 내진 않아요. 근데 어떤 걸 냅니까 하면요. 이제 조건을 내죠. 책에 보시면요. 공동사용 절차에서 자, 중개사무소 개설 후 신청자를 포함한 개업공사는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되어 있죠. 업무의 효율적 수행이라는 것이 이제 이 공동사용은 목적입니다. 목적. 요 단어나고요. 다음 두 번째 줄에 다른 개업공사와 중개사업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되어 있죠. 할 수 있으니까 재량이죠.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죠.
근데 그 세 번째 줄에 있는 게 조건인데요. 이 조건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 갑이라는 계공이 중개사무소를 이미 사용할 권한 있는 계공이에요. 근데 이 사무소에다가요, 을이라는 계공하고 병이라는 계공이 이제 등록 신청하거나 이전 신고해서 들어오겠다는 거죠. 그럼 들어오가자 할 때는 어때요? 이게 기존에 사용할 수 있는 계공 갑한테 어때요? 승낙서 받아가야 돼요. 이게 유일한 거예요. 조건이. 그러니까 이제 종별이나 또는 업종 제한이 아예 없는데 이미 사용하고 있는 사무소는 그 계공한테 어때요? 승낙서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 개념이에요. 자, 그게 지금 네 번째 줄에 있는 거죠. 이미 사용할 권한 있는 계공한테 승낙서. 근데 이것도 사실은요,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래내면 너무 편하잖아.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걸 바꿔냈어요. 누구? 건물주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돼. 내려냈다니까요. 그러면, 건물주를 한번 냈으니까, 이제. 그죠? 안 되면, 임대인의 승낙서? 변형할 수 있죠. 아니면 실제 이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 어떤 형태인지 보는 건데, 승낙서를 첨부하느냐, 마느냐, 이걸 출제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의 승낙서냐는 걸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이거는. 그럼 이래 하면 등록이나 이전 신고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 개념인데. 자, 쌍갈 이번에요. 일단은 공동사용수 없는 사람이 있어. 자, 우리 시험에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게 이거예요. 우리 업무중지 받으면 결격사유잖아요. 그럼 업무중지 기간 중에는 공동사용이 아예 안 돼요. 기간 중에는 공동사용할 수 없다. 근데 사실은 요 조문만 한 두 번 출제했어요. 근데 업무중지한 중에 공동사용할 수 없는데 어떤 식으로 공동사용이 안 되는지를 박스 안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요. 보세요. 업무중지 받은 계약공사가 다른 계약에 승낙서를 작성해주는 방식은 절대 안 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 사무소로 들어오세요. 안 된다니까요. 또 두 번째가 업무중지 받은 계약공사가 다른 계약공사 사무실로 이전 신고해서도 안 된다. 그럼 이전함으로써 공동사용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 사무소에 들어오는 것도 안 되지만 내가 남은 사무소에 이전하는 것도 안 된다. 어떤 형태든지 공동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또 예외가 있어요. 업무중지 받은 계공이 있는데도요. 공동사용하는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예외 조항인데 그건 누구냐면요. 업무중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요. 공동사용을 계속 하고 있는 다른 계공이에요. 이거는 괜찮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만약에 자, 갑을 병정 네 사람이 지금 공동사용 하고 있어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업무중지 처분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 집에 가서 쉬겠죠. 근데 업무중지 처분 받기 전부터 이 사람 공동사용 했죠. 이 사람들은 계속 어때요? 사용할 수 있다고요. 근데 업무중지 받은 계공도 폐업을 안 하고 사무소 이전 안 하면 여기 등록이 계속돼 있는 거죠. 근데 업무중지 계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동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처분 받기 전부터 같이 썼으니까. 이게 예외 조항이에요. 근데 이게 지문으로 만들어 쓰기가 복잡해서 그런지 한 번도 출제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짧게 써서 그렇지 조문이 더럽게 길어요, 이거. 실제로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는 주로 나온 게 요거 있잖아요. 승낙서 첨부하는 조건. 그 다음 또 하나가 종별 제한을 받지 않는 거. 세 번째는 업무기간 중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요 조문만 가지고 계속 출제했어요. 근데 이 단독 문제 못 내. 그냥 지문 한두 개 출제하는 거죠. 자, 이해했죠? 우리 책에는 지금 이게 없죠? 예. 근데 그게 사실은 그 박스 안에 있는 조문이에요. 그 밑에 예외 조항으로 원래 달려 있어야 돼요. 예외 조항으로. 근데 여기 없는데, 이해는 하시면 돼요. 자, 사무소 설치에 관한 부분은 이렇게 마칩니다. 마치고, 69페이지 2절 봅니다. 이제 개업공사의 겸업자.
뭐 오늘 마지막 단원이에요. 겸업제한은 사실상 난이도가 워낙 낮은 문제고 이게 6가지 항목 가지고 매년 출제합니다. 근데 첫 번째 보시면요. 1번 단락에 개혁공사의 업무부에 해놓고 이제 첫 번째가 지역적 범위 되어 있죠. 두 번째가 대상물의 범위 되어 있고요. 세 번째가 취급 업무에 따른 범위 되어 있는데 그 취급 업무에 따른 범위가 바로 겸업이에요. 근데 실제 그 쌍갈로 1번하고 2번은 우리 시험에서 거의 요즘 이제 거의 출제 잘 안 해요. 가볍게 보세요. 보세요. 업무 지역 범위가 있는데 업무 지역은요. 우리 지금 법인이나 공사는 제한이 없어요. 어디까지다 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럼 실제 우리가 자 법인인 경우나 공사인 경우나 또는 분사무소 특수법인들은 업무 지역이 어디입니까? 하면요. 전국이에요. 이게 전국이라고 낼 수도 있지만요. 규정이 없다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규정이 없으니까 전국이에요. 법 조문에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해석상 전국인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업무지역에 제한받는 사람은요. 우리 부직상의 계공입니다. 근데 이분들은요. 우리 1985년도에 시험이 있기 전부터요. 이렇게 규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럼 그 당시에 규제를 받았으니까 지금까지도 규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실제 업무지가 어디입니까 하면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입니다. 시도 관할구에 안에 있는 대상부면 돼요. 이거 시군구 아니에요. 그럼 울산에 지금 남구 신정동에서 중개사무소라는 계공이 있어요. 그럼 부지사의 계공이죠. 이 사람은 업무지가 어디까지입니까 하면요.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죠. 예전에 제가 처음 강의 시작하는 해에 저기 부산 덕천동에 한번 갔더니 우리 부칙사의 계공께서 간판을 딱 그거 중에서 사무소에 들어.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 공부 안 하거나요? 제가 강의 안 하면 관심 없죠? 근데 강의를 또 하니까 관심 있게 봐. 딱 보니까 허가번호가 붙어 있더라고. 허가번호가. 등록하기 이전에 어때요? 허가받은 사람인데 지금은 그거 허가번호도 다 등록적 번호로 바뀌었어요. 근데 어째 보니까 이게 허가번호. 그리고 이제 밑에 보니까 경북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써놨는데 공인중개사란 말이 한마디도 없어. 쓸 수가 없으니까 없는 거죠. 그분은 그러면 업무직이요? 부산광역시까지 바뀌었네요. 부산광역시. 무슨 말 알죠? 시도 관할구 안인데 이 시도 관할구역 밖에 있는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건 직접 나가는 게 아니고요. 사무소에서 전산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전산으로 한다는 뜻이 뭐냐면요. 부동산 거래정보에 가입하죠. 그럼 부동산 거래정보라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받은 거래정보 사업자가 운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반 사이트는 아니에요. 거래정보망의 회원으로 반드시 가입하고요. 거기에 공개된 물건만 어때요? 시도 관할구역 외 지역에 있는 것도 우리가 중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산으로 하는 것까지 막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 개념이에요. 이게 업무직입니다. 근데 조문이요. 이 원칙과 예외 이것도 부칙에 있어요. 부칙에. 부칙에 있다 보니까 요즘 출제들이 이걸 찾아서 일부러 출제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 뭐가 나옵니까 하면요. 취급 업무인데 거기 쌍으로 3번 가보세요. 3번. 자, 개인인 개혁공사의 취급은 된대요. 현행법상 겸업제한 없다 돼 있죠. 겸업제한 없는데요. 세 번째 줄 한번 보세요. 다만 우리 부직사의 개공은 어때요? 경매 공매 대상 부동산 돼 있죠. 권리 분석 및 취득 알선 매수인 또는 입찰 신청 대리문을 수행할 수 없다. 그럼 경공매 업무를 전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부직사의 개공만요. 근데 동그라미 2번 가면요. 법인인 개공의 취급 업무 돼 있죠. 법인은 뭐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사법 제14조 규정된 7개 업무만 돼 있죠. 여기서 말하는 7개 업무가요. 중개업을 포함해서 7개니까 겸업은 6가지예요. 자, 이를 위반하면 상대적 등록 취소 처분 사유가 된다. 행정처분도 잘 나옵니다. 상대적 등록 취소예요. 그게 이제 몇 가지인지 볼게요. 70페이지 가셔가지고. 자, 2번 단락 봅니다. 법인의 겸업 업무.
우리 책에는 뭐 설명이 많이 돼 있지만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실제 요거 법인이 어디까지 업무를 할 수 있느냐 요 정도만 하면 돼요. 그럼 보세요. 지금 방금 우리가 책에서 본 거. 공인상 개공은 중개업과 법인의 겸업 다 할 수 있죠. 다른 업무도 할 수 있어요. 가끔 우리 시험에 뭐 소매업 할 수 있다, 도매업 할 수 있다, 뭐 업종 관계없어요. 어떤 업무든지 어때요? 상관없어요. 그럼 부치사 개공도 보세요. 법인이 하는 겸업 중에 5가지 뭐 못한다 했죠. 그게 뭐 어떤 거 못한다고요? 경매나 공매도 상부동산 업무 못한다 했잖아.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부치사의 경우이 소매업 합니다. 어때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예전에요, 우리 중개사무소 안에요, 담배 포들이 엄청 많았어요. 예전에 왜 우리나라가요, 이게 편의점이나 슈퍼에서요, 담배를 못 팔았대요. 저도 그건 잘 몰랐는데, 담배를 못 팔고요, 그 전매청에서 어때요? 딱 지정된 장소에서만 담배를 팔았대요. 그 중개사무소에 요청해가지고 그거 많이 받았다니까. 그 중개사무소 한 주 기팅했었대요. 담배 팔고요. 겸업이잖아요, 겸업. 얼마든지 가능하죠. 근데 법인들은 어때요? 이 다른 겸업이 안 돼요. 유일하게 중개사법에 딱 정해진 업무밖에 못 한다. 그럼 이게 업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고 매번 출제를 해요. 말장난에 안 속으면 돼요. 이게 이 문제를 잘 풀려면요, 성격이 좀 꼼꼼해야 돼. 성격이 꼼꼼해야 되니까 아이가 잘 풀겠죠. P 같은 사람 힘들어요. J도 괜찮아요. T 잘 풀어요. MBTI에 T나 P가 있으면, T나 J가 있어야 돼. I나 P 있으면 골치 아파, 이거. 이 문제 풀 때. 왜? 생각이 너무 많아. 틀린 쪽으로 많이 가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요, 단어 하나하나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럼 첫 번째 보세요. 자, 상업용 건축물,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 관리 등입니다. 자, 상업용 건축물이죠. 주택이잖아요. 오로지 대상물은 두 가지입니다. 상가와 주택이에요. 자, 상가와 주택을 한 단어로 묶으면 주상복합. 우리 시험에는 주상복합도 안 냈어요. 주상복합 가능하죠. 또 보세요. 임대관리돼 있죠. 그럼 임대관리가 관리대행인데 임대업 될까요? 임대업 안 됩니다. 법인들은 임대업 안 돼요. 그럼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관리만 해주는 겁니다. 본인들이 임대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것도 안 보세요. 이제 우리 책에 지금 설명이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지금 상업용 건축물이니까 어떤 상가만 돼요? 규정이 없죠. 주택이라 돼서 어떤 주택이라 해야 돼요? 규정이 없잖아요. 그럼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규정이 없으면 뭐도 없다.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업용 건축물은 모든 상가예요. 주택은요, 모든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앞에 수식을 갖다 붙인다니까, 출제원들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아파트, 이렇게 둔다니까요. 그럼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나? 이걸 고민해. 그걸 고민할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게 주택이냐 상가를 고민해야 되지. 앞에 조건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럼 도시개발법에서 말하는 상가주택, 이래 나오잖아요. 그럼 도시개발법에서 말하는 상가주택이면 어때요? 다 되는 거지, 뭐. 모든 상가, 모든 주택 다 된댔잖아요. 거기다가 조건을 줘요. 왜? 여러분 꼬시려고. 출제들이 별짓을 한다니까, 이거. 무슨 말 알죠? 이제 그거 조심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쌍갈로 2번 가서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보다 이제 오른쪽에 4번 보세요, 4번. 자, 상업용 건축주택에 분양대행 돼 있죠? 똑같아요. 상업용 건축물 주택이고요. 여기 보니까 분양대행이죠. 자, 관리대행이나 분양대행인데, 그럼 대행이 붙으면 뭐밖에 안 돼요? 상가와 주택밖에 안 돼요. 그럼 상가와 주택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이제 토지는요, 절대 안 되죠.
토지에 대해서는 사실 토지라고 출제하기도 하고요. 또는 농지라고 출제하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주택 용지, 상업 용지, 공장 후지, 창고 시설 이런 것들도 많이 냈어요. 그럼 여기는 무조건 이걸 조심해야 돼요. 대상물이 뭔지 조심하시라고. 대상물이. 그죠? 상가와 주택에 대해서만 관리 대행, 분양 대행 할 수 있구나.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부동산 이용 개발에 관한 상담도 있는데요. 상담이 뭐 컨설팅인데, 자, 부동산을 이용하도록, 또 부동산을 개발하도록, 또는 거래하도록 컨설팅, 상담할 수 있다. 근데 어떤 부동산인데? 모든 부동산이네. 조건이 없잖아요. 그죠? 여기는 토지 포함이죠. 토지를 개발하도록 상담할 수 있다. 맞죠? 그러면 상가 건물을 이용하도록 상담할 수 있다. 맞죠? 이건 부동산에 관한 제한이 없어요. 또. 그러니까 위에하고 이제 밑에 조문하고요. 연결했을 때 이제 이게 지문이 수험생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 하나는 규제를 하고 하나는 또 규제를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떤 업무까지 되는지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럼 보세요. 대행은 상가주택만. 그죠? 근데 상담은 모든 부동산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요. 이게 중개업에 관한 경기법 제공 이제 프랜차이즈업인데 이건 개공 대상이죠. 개업공사 대상. 그냥 공인중개사 아니죠. 그냥 공사는 자격증만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 제공하려면 어때요? 최소한 경영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건 개공 대상. 사람 조심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5번 가셔가지고, 자,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이사업체나 도배업체의 소개입니다. 이게요, 실제 시험에는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에 알선되어 있어가지고요. 일단은 우리 법의 실제 예시문은 이사업체 또는 도배업체 등 돼 있거든요. 출제연이 낼 때요, 이사업체나 도배업체만 낸 게 아니고 운송업체도 안 냈어요. 그 수험생들이 운송업체 X하고 온 거야. 왜?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이니까 운송업체 다 들어가요. 이삿짐 나르는 곳이 어때요? 운송해 주잖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정직하게 공부하다 보면 등도 빼먹는 수가 있어. 그럼 보세요. 이사업체나 도배업체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된 용역이잖아요. 그럼 주거 이전은 이사 갈 때 하는 용역은 다 포함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조문에 없다고 해서 틀리면 안 돼. 그러면 이사업체, 도배업체, 운송업체 다 들어가는데 여기는 뭐만 해야 돼요? 소개만. 알선만 해야 되죠. 그럼 직접 제공할 수 있다면요? X죠. 제공 안 되고요. 운영할 수 있다. 어때요? 역시 X입니다. 운영이나 제공 안 되고 소개만 해야 됩니다. 소개만. 자, 마지막 업무가 이제 경매나 공매 대상 부동산입니다. 근데 여기는요, 일단 두 가지 업무예요. 권리 분석 및 취득에 알선할 수 있습니다. 그럼 권리 분석이나 취득에 알선이 뭡니까? 하면요, 그냥 사무소에 앉아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임차권이 실제 뭐 500만 원 있다, 5천만 원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 있죠. 그게 이제 권리 취득 알선인데 이 경매나 공매 대상 부동산은요, 당연히 이제 직접 입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매수 신청 대리 또는 입찰 신청 대리라죠. 대리 업무까지 가능한데, 자, 유일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71페이지에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에요. 신청 대리를 위한 등록 보세요. 그 이름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입니다. 자, 기억부터 먼저 보면요. 민사 집행부에 의한 경매 물건에 대한 입찰 신청 대리 등은 법인인 기획공사, 공사인 기획공사만 할 수 있다 되어 있죠. 이 사람이잖아요. 부치사 개공은 경범이면 안 되죠. 할 수 없다는 표현이고. 다음 뒤에 한번 보세요. 자, 경매 대리 업무를 수행하려면 대법원 규칙에 관한 요건을 갖춰 중개사무소지관을 지방법원에 등록하고 감독받아야 된다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법원에 꼭 등록해야 되는 업무는 어떤 업무만? 예, 경매 대상 부동산인데 어떤 업무? 매수 신청 대리 업무만 할 때요.
법원에 등록하셔야 돼요. 그러면 경매 대상 부동산인데 내가 권리 분석해 줍니다. 권리 분석할 때 법원 가서 등록해야 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그럼 경매가 아니고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업무를 합니다 하면요, 등록하지 않습니다. 공매는 입찰 자체를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보세요. 지금 여기 네 가지 업무, 즉 경매에 관한 권리 분석 매치 갈선, 경매에 관한 매수 신청 대리, 또 공매에 대해서도 권리 분석 매치 갈선이 있고 공매에 대한 입찰 신청 대리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유일하게 등록하는 게 뭐예요? 경매 대상 부동산의 어떤 업무만? 매수 신청 대리 업무만 등록합니다. 요거는. 이건 지방법원에 등록을 해야만 가능한 업무에 대해서 단독 문제를 냈어요. 예, 실제로도. 자, 요게 이제 법인의 경업 범위죠. 그럼 경업 범위를 벗어나서 중개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당연히 상대적 등록조, 앞에 나왔죠? 상대적 등록조입니다. 근데 우리 책에 없는 것 잠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뭐가 있냐면요, 이거 경업 있잖아요. 경업. 그럼 경업하고 받는 보수, 지금 방금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고 조문을 봤는데 보수에 관한 규정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규정이 없다는 뜻은 제가 뭐랬어요? 제한이 없죠. 그럼 얼마를 받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례 문제 낼 때요, 이렇게 낸 거예요. 보세요. 법인인 개업공사가 5억 가격의 아파트를 분양대행하고 1천만 원 받았다, 이래 됐거든요. 근데 수험생들은 5억짜리 아파트면 0.4% 해가지고 200인데 2천만 원 너무 많이 받은 거 아이가, 이놈?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 알죠? 지가 1천만 원 받던 2천만 원 받던 뭔 상관 있어. 내가 볼 때는 5억짜리 아파트 분양대행하는데 1천만 원이면 너무 적게 받았구만. 한 3천 받아야 되는데, 이거. 밖에 나가보세요. 5억짜리 분양대행이면 보통 3천 받아요. 기본이. 그래서 중개업 안 하는 사람 많아. 이 법인 말고요, 개인 사업 찾은 사람이요, 중개업 안 하고요, 이 경험만 하러 다니는 사람 많아요. 밖에 나가면. 왜? 이거 돈 안 된다고. 중개업은 막 0.4%, 0.3% 이렇잖아요. 돈 안 된다고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개인적으로 제가요, 아시는 소장님들 중에서 이 분양 대행만 줄기차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경매 업무만 죽으라고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중개사무소 하면서 중개업은 안 해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한대. 사람 만나가지고 설득하는 게 더 힘들대, 자기는. 귀찮고 힘들어서. 왜? 돈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은 한건 하면 어때요?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보수에 관한 규정도 없고, 합의된 금액 받다고 뭐 보수 초과했다고 1년에 1천만 원 뭐 형사처벌 하는 것도 없어요. 아예 없어. 그러니까 실제 원룸촌에 가면요, 전부 이거 하죠. 관리대행 다 하고 있잖아. 원룸 건물주한테 어때요? 뭐 한 달에 실제 어때요? 내가 임대 수익으로 월 500 드릴 테니까 남는 거 내 다 가질게. 그래서 건물 한 5개 잡아가지고 어때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는 사람이 있어. 그게 엄청 많아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엄청 많아요. 그런 분들은 중개업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경험만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대신에 이제 뭐 임차인들 오거나 하면 계약서는 다 쓰죠. 중개사무소 소장님이니까. 근데 보수는 어때요? 아예 제한을 받지 않고 다 받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나중에 우리 금지행위 가면 중개보수 초과하면 처벌받죠. 근데 중개업을 할 때 받는 보수가 뭐예요? 중개보수예요. 근데 출전이 꼭 경업을 준다는 말이야, 이게. 주택 분양 대행을 하고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면 이래 준다니까, 보수를. 그러면 주택 분양 대행을 했는데 중개보수 초과하고 상관 있어요? 아예 상관없는데, 아예 연결되는 조문도 아닌데 어때요? 출제하면 수험생들이 잘 속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지금 이쪽에는 없는데 나중에 뒤에 가면요, 검증해서 엄청 잘 나오는 조문이에요. 자, 이해했죠? 이제 경업.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경업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꼭 하나 출제합니다. 요거 뭐 지역은 안 봐도 돼요.
제가 그냥 조문에 있어서 그냥 설명드린 건데 요즘 거의 출제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개인하고 법인의 경업 범위.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 아시면 돼요.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특강 듣는 분들은 이제 잠시 쉬었다가요, 문제 풀도록 하고요. 안 듣는 분들은 이제 또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